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노후 준비, 뭐 노후 관련 얘기하다가 좀 흥분을 했는데 그래도 끝이 보이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은 이제 좀 끝이 나는 걸까요? 전쟁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임기 첫날부터 그만두게 한다더니 아직은 안 끝났어요. 그래도 끝나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은 말보다는 조금 느려지긴 했는데 전쟁은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부장님? 부활절 이전에 끝내라고 또 시한을 네.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취임하고 72시간 내에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근데 끝은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전부터 얘기를 하는 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끝내다. 당사자는 우크라이나인데 현재 지금 이제 푸틴 대통령 그러니까 푸틴과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데 미국 대통령이 이제 직접 나서겠다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이제 트럼프 후보자 시절에 이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어요. 그날 당장.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시발점을 보게 된다라면 그 시발점이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신청서를 내고 나서 내고 그다음에 바로 침공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가 왜 나토 가입에 대한 부분들을 러시아가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뭐냐면 지금 모스크바랑 가깝고 독일과 폴란드 위에 그러면 원래 독일에서 모스크바를 가려면 위에 폴란드랑 리투아니아 뭐 여기 지나면 바로 거리상 더 가까운데 왜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느냐? 거기 산맥이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누가 갔냐면 독일도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갔다가 네. 러시아 침공을 못했고 그 전에 나폴레옹도 글로 갔다가 그 길로 갔다가 네. 다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폴란드가 나토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산맥 너머로 미군이 나토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죠. 소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나토 쪽에 가입을 해버리면 이제 모스크바는 평야지대 코앞에 소위 말해서 미군이 주둔한다라는 거죠. 과거 이제 미국이 우리가 저쪽 그 쿠바 사태 때 바로 그 밑에 러시아 미사일이 들어가 있으면서 쿠바 사태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충분히 러시아도 구분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트럼프는 나토 가입 안 시켜줄게. 종전 끝내자. 전쟁 끝내자. 라는 거였거든요. 그때 일성이 나토 가입 안 시켜줄게. 우리가 안 받아줄게. 미국이 안 받아주면 나토 가입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휴전하던 종전하던 하자. 네. 그러면 충분히 지금 현재 푸틴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명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침공한 명분도 되살리고 현재에서 여기서 하면 영토도 얻었고 그다음에 체첸 밑에 있는 체첸까지도 우리가 헌신적인 안정적인 지정학적으로 될 수 있고 똥줄 타는 건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는 땅의 20%를 뺏겼죠. 그다음에 명분도 못 찾았죠. 많은 자국민들이 희생이 됐죠. 막 이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지금 상태라면 미군이 더 이상 무기를 대주지 않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입김에 따라서 나토가 더 이상 무기를 대주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우크라이나도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다. 저는 종전 가능성은 뭐 4월 20일까지 끝내라고 했으니 충분히 뭐 그 전에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미군의 지원에 의해서 그렇죠. 지금 버티고 해왔기 있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미국의 생각이 바뀌면 네. 사실 좀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협상에서 주도를 하기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푸틴과 트럼프가 진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뭐 푸틴의 생각은 뭐 별로 변한 게 없을 것 같고 이제 트럼프로 미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의 입장은 바이든 때랑 어떤 게 결정적으로 바뀐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이제 소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네. 일단은 미국의 이 지도자의 진심이 뭐냐, 네, 의지가 어디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데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웃긴 얘기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관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뭐 원래 이런 개인적인 동기지만 그게 국가 행정을 움직일 정도의 강력한 동기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네, 뭐 개인적 성향도 예, 그런 게 이 중요하니까요. 종전에 관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싶어 할 거라는 의지가 확실하다는 거죠, 얘기는. 예. 일단 그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웃고 넘기는 얘기입니다만 네. 그게 사실은 그 의지의 강약을 시험하는 리트머스로서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네. 좀 드리고요. 이제 사실은 이게 지정학적 부분을 일단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러시아가 느끼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애매한 상태에 있는 것을 러시아는 거기까지는 용인을 합니다. 근데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서방 세계로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 그런 생각은 러시아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러시아 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사실은 한 나라라고 하는데. 네, 원래 자기 거였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나토로 간다? 그것만 막아도 사실은 러시아는 침공의 명분을 일단 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앵커님도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쟁의 수행에는 사실은 미국의 강력한 재정적 또 무기적 이런 지원 없이는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이 과연 그 카드를 쓸 거냐 말 거냐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사실은 뭐 광인 전략이라 하지만 매드맨 팔러시를 쓰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카드를 쓴다고 하면 다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말 안 듣고 종전 안 하면 나 무기 끊는다니까 진짜 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로 우크라이나도 이제 이게 마지막 협상이라고 생각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원하는 진짜 목표는 뭐냐? 그러니까 러시아에게는 확실하게 우크라이나를 서방으로 보내지 않으면서 중간지대에 남겨놓겠다는 걸 주는 거고요.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협박이죠. 우리한테 우리 말 듣지 않으면 어디 혼자 전장해봐. 뭐 이런 게 이제 매드맨 팔라시가 이제 알아서 통하는 하세요. 거고, 그렇죠.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거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일거양득인 게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게 히토류의 절반을 내놔라 이거거든요. 네. 이번 종전 협상하면서 네. 그게 사실은 대중국 견제도 되고 국제 광물 관련해서 전략적인 네. 어떤 포지션도 너무 좋고 이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분도 우리가 그동안 지원했던 재산을 이걸로 지키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니까 경제적 이득이 일단 있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전략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히토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보 때문에 러시아의 견제 때문에가 아니라 네. 이 히토류 때문에 우리 미군 주둔시킬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요 사실은 이게 러시아 코앞에 미군이 또다시 진주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를 핑계로 안보까지도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사실 미국에게는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특히 히토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중국이 좀 화가 날 일이 있으면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제일 먼저 꺼내는 카드가 히토류였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좀 그린란드라든지 지금 우크라이나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도 히토류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드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 이제 나토 가입은 미국도 부담스러운 것 같고 왜냐하면 나토의 힘을 빼야지 국방비를 나토들이 알아서들 할 거니까 그런데 아까 우크라이나가 그 국경이 모스크바까지 평지로 500km거든요. 서울 부산보다 조금 더 긴데 반대로 보면 우크라이나 서쪽은 독일하고도 또 굉장히 가까워서 서방에서도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면 안 되는 양쪽으로도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놓길 수는 없으니 히토르라는 명분으로 미군이 나토가 아닌 미군이 직접 가서 그냥 나토는 알아서들 하시고 요건 우리가 지킬게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얄미울 정도로 영리한 것 같은데. 그런 작전. 예. 제가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 저도 그게 그래서 미국에게는 예. 꽃놀이 패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그렇네요. 있- 예. 꽃놀이를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3분의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지금 뺏겼잖아요. 이제 네. 러시아군에서 주둔했잖아요. 네. 그러면 나토의 국방비를 증액시키는 명분도 확실히 주둔할 수 그렇죠. 있죠.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미군 하는 이 비용도 큰데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지금 주둔하고 네. 있는 이런 비용들이 너무 과다하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만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니네가 자국적으로 이 방위비를 더 올려라. 네. 충분히 명을 줄 수 있고 저는 지금 이제 평론가님이 노벨 평화상 얘기를 하시는 네. 거에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푸틴을 만날 때 북한 문제도 한번 거론하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저기 김정은과 만나겠다라고 지금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푸틴과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하면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이고 어차피 기왕지사 서로 만나기 힘든 사람들끼리 만난 건데 조만간 내가 김정은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일종의 주고받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푸틴은 또 나름대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분을 좀 더 요구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이 종합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지금 이제 이런 거죠. 트럼프가 노리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한 가지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평화상 또 하나는 우리가 관세라든지 이런 무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걸 얻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관세를 통해서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는 이민자를 막아내는 방법, 그다음에 마약을 막아내는 거 이걸 얻고 나서 또 취소해 버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취소가 아니라 유예를 시켰죠. 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현재 정말 손에 양손에 칼 쥐고 딱 겉모습은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지만 속내는 네가 갖고 있는 시계 내놓으면 내가 너 안 할게. 네가 여기서 한 발 물러나면 내가 너 안 칠게. 그런 속내 그렇지 않고 겉모습은 나는 널 죽일 거야라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현재로서는 제가 만화평론가면 이런 거 하나 그려가지고 네. 일간지에 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트럼프가 이제 내놓고 있는 무기가 총인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이제 계산서였다. 계산서였다.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뭐 심심해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청구서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트럼프가 좀 내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일단 전쟁이
일단 뭐 휴전이라도 된다면 또 뭐 그 뭔가 재건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건설하면 또 거기가 중동은 아닙니다만 또 우리 같은 이런 또 건설업이 요즘 너무 힘든데 가서 조금 어떻게 장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저는 일단은 종전이 네. 우리 경제에는 당연히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제 공급망 교란 때문에 있었던 직감적적 피해 자체도 일단 우리는 그렇죠. 무역 인플레이션 국가니까 문제. 네. 이게 해소되면 사실 막히는 분야가 너무 많았는데 네. 기본적으로 막힌 혈이 좀 뚫리는 게 전 산업에 나타날 거다라는 베이스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종전에 관한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 그렇죠. 이게 가능하냐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섣부른 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종전이 된 게 아니고 종전 협상 그 자체를 시작하기로 한 합의에 네, 불과한 거거든요. 이게 가야 될 길은 앞으로 구말리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거나 이제 디데이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준비는 해야죠. 그렇죠. 근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당연히 재건 종전 관련한 재건주 건설입니다. 근데 이제 종전 관련해서 누가 돈을 얼마나 내서 그 기금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지 그리고 그 기금에 사실은 이제 종전 기금 같은 거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떤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집행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은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일부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근데 다만 조금 주의할 게 우리가 해외 수출을 한다든지 주요 큰 SOC 건설하는 거는 우리가 뭐 국제적으로 이미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죠.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등등 많습니다. 쌍용, 뭐 해외 건설 많이 하는 회사가 많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현대는 현재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관련한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재건 관련한 또 확장 관련한 MOU를 맺은 상태고 삼성물산도 현재 사무소를 낸다든지 해서 뭔가 지금 네. 물밑 작업들을 다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건 다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타깝게도 한 부분을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아직 종전이 이제 얘기되고 있는 중에 불과한데 사실은 1년 전, 2년 전에 주요 종전주도 아닌 특정 뭐 하긴 뭐였습니다만 뭐 S 관련한 어떤 그 건설주가 사실은 이게 작전이냐 아니냐 정치적으로 휘말리면서 네, 네. 사실 우리 시장 내에서는 이게 제대로 된 호재가 이 작전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한번 꺾어봐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사실 조금 뭐랄까 오염된 이슈가 하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요 때를 타고 또 다른 작전주, 작전 세력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와 확실한 실적을 따라가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일군 업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요거를 좀 보시면은 어느 정도 수혜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예. 일단 기대감은 분명하기 때문에 테마성 움직임은 분명히 있고 이제 거기서 수익을 지키는 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부장님께서 어떻게 굉장히 냉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평론가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이것을 누가 그 운용을 하느냐죠.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공식적인 자금은 그 현재 지금 나토 자금입니다. 네. 나토고 유럽이 모아서 지금 자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농공 행상이 벌어질 때 우리도 이제 뭐 무기를 뭐 우회 지원했던 뭐 했던 우리가 이제 그래서 지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농공 행상이 벌어질 때 누가 어떤 기여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각 나라별로 기여도에 따른 어떤 우선권이 주어지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빠지기 어려우니까 들어갔던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제 우리 업체가 지금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라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일을 했다고 일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첫 번째 그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먹을 것이 얼마였냐. 근데 낙수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낙수 효과를 받아온 것이 이익을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글로벌리 이것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건설업체라면 다 눈독을 들이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지면 입찰이 들어가면 최저 입찰가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입찰을 따놓고도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가장 비근한 예로 하나건설이 그 이라크에다가 80만 원 건설 지은 것을 김승현 회장이 나 여기 야전 침대 놔줘 너무 기분 좋아라고 했는데 그거 딱 계약금만큼 하고 공사 지금 50% 하니까 적자가 그만큼 나니까 퉁치고 나와버렸거든요. 우리가 GS건설 같은 경우 해외 사업에서 4천억 적자 빅패스로 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공사는 그 환율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더군다나 막 재건이 거기서 막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면 원자재 가격이 단기간에 폭등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볼 것은 농공해상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 지분율이 몇 프로냐. 그러면 우리가 하청의 제하청으로 내려오는 걸 갖게 되면 낙수 효과를 받아봤자
먹자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두 번 그게 이제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돈생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뭐 정말 뭐 누가 오면 뭔가 대박 날 것처럼 누가 오면 뭐 대박 날 것처럼 네, 맞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네옴시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내 언론에서 다루고 있나요? 네, 뭐 하는지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뭐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 재건과 관련된 것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뭔가 정확하지 않은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네.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야, 밤에 라면을 끓이는데 누가 끓이지? 내가 뺏어 먹을 수 있을까? 몇 개를 끓이지? 야, 이때가 가장 맛있을 때지. 막상 라면을 딱 먹으려고 들면 돈생같이 한 두세 개 드시는 분하고 저처럼 저 개인적으로는 남이 끓인 거 한 젓가락 뺏어 먹을 때가 제일 맛있던데.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가질 때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딱 보면 이 타이틀이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딜 사이트만 쓰는 게 아니라 1,300조 그러면 어마어마한 여기서 지금 우리가 10%만 해도 얼마냐라고 그렇죠. 하는데 130조 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는 조금 냉정해지자. 하지만 일군 기업에서 분명히 우리가 여기 성과를 나타낼 것이다. 저는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만 지금 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러시아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에 뭐 할까 중요하지만 네. 그동안 사실은 서방의 제재 때문에 러시아가 닫혀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뭘할 수가 러시아도 없었죠. 이번에 풀리면은요, 네. 거기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 전쟁 나기 전에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하고 무역 관계에 있으면서 정말로 상호 호혜적인 나라가 모범적인 데가 러시아입니다. 그쪽이 우리나라한테 천연자원 싸게 팔고 우리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싸게 팔아가지고 아무도 불만 없지만 상호 참 보완하는 관계인 나라 중 몇 안 되는 게 러시아였거든요. 근데 러시아 시장이 만약에 이번에 어쨌거나 풀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차가 지금 14만 원에 공장을 다 던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2년 안에 바이백이 걸려 있습니다. 그게 올해 말이에요. 현대가 다시 들어가려면 지금 해야 되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 헤빙 무드가 온다면 현대도 다시 러시아 시장을 향해서 다시 바이백해서 공장 다시 사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 LG도 사실 러시아 관련해서 백색 가전에서 원탑, 투탑을 달렸었는데 지금 그게 다 공급망 교란이라든지 수급도 안 되고 생산도 어려워서 다 그 시장을 내주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빙 분위기가 만약에 이제 확실하다면 자동차, 백색 가전이 다시 러시아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빈집털이라고 그럴까 중국이 네, 뭐 중국 시장을 좀 장악한 측면이 좀 있어서 예전 같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러시아 시장도 열릴 수 있다는 것도 봐야 됩니다. 네. 네. 도시락면 찾아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제 지인들도 의외로 버티고 있는 친구들은 물건을 다 러시아로 보낸 쪽은 살아남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볼 게 아니라 러시아. 근데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을 드리면 휴전이 되면 러시아를 서방 세계가 제재를 풀어줄 거라고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어떻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양국 대통령이 딜을 하는 거니까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협상의 카드가 그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 어느 정도 내주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있겠죠. 러시아 우리도 끝낼 테니 우리 제재 풀어달라.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평론가님께서도 네, 뭐 단순히 뭐 패전으로 끝나면 패전 배상이니 뭐니 해서 러시아가 굴욕적으로 협상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휴전이니까 네, 그래서 휴전이면 저희가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러시아가 제가 알기로는 무역 상대국 9위 정도 됐던 한창 좋았을 때는 그러면 나쁘지 않은 좀 솔직히 좀 아까운 그런 시장이었는데 만약 미국이 그 스위프트 제재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풀어준다면 그 시그널이 우리가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너무 좋죠. 왜냐하면 스위프트만 풀려도 그냥 러시아에 동결된 달러 자산만 다시 국제사회에 돌기만 시작해도 그게 어딥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러시아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또 러시아주가 한번 테마가 좀 불 것도 같은데 근데 사실 미국이 그렇게까지 잘 해줄지 나오면 정말 대박일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걱정이 들면서 그러면 그 푸틴이 이번에 젤렌스키는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번에 사우디에서 또 뭔가 얘기를 좀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얘기가 좀 잘 나오면 스위프트 제재가 얘기 안 나오면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보시고 그게 나오면 오히려 러시아를 보는 게 수익률이 좀 좋을 수 있겠다.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차영주 소장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